보세요. 35에 만불 모았는데 여기서 빈털털이 돼서 한국 가면 제가 뭘 하겠어요. Hi, this is your Jennifer Minjali. 안녕하세요, 제니퍼 민잘리입니다. 오늘 할 얘기들은 미국에 랜딩해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랜딩하게 됐는지,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 이민 정착 과정은 다 힘들잖아요. 제 경험을 좀 나눠보고 싶기도 하고, 앞으로 오실 분들, 그리고 이미 오셨던 분들이라도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위안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있어요. 우선은 딱 이민 온 2023년 5월이 35살이었던 것 같아요. 싱글 여성이었고 제 수중에 모아놓은 돈이 크게 없었어요. 제가 간호사가 하기 싫어서 막 이 직업 저 직업 떠돌다 보니까 미국 돈으로 10,000불 정도? 한국 돈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나이 35에 남들은 집도 있고 애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 전 재산이었어요. 그거 들고 그냥 캐리어 큰 거 하나랑 작은 거 하나 그리고 백팩 하나 이렇게 가방 3개 들고 랜딩을 했어요. 아주 생각 없고 대책 없죠.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사관 인터뷰 다 하고 나중에 이제 노란 봉투라고 하죠. 이민 봉투가 집으로 배송이 되잖아요. 그 봉투를 제일 소중하게 잘 간직하셔서 비행기에서 딱 내려서 입국 심사를 갈 때 이제 그 봉투를 꼭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권이랑 같이. 노란 봉투 챙겨 가시는 분들은 큰 백팩에 넣거나 그 기내안 가방에다 넣는 게 나중에 이제 꺼낼 때 좀 수월하거든요. 그거를 수화물 가방에다 붙이면은 상당히 복잡해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내 안에 꼭 캐리할 수 있는 곳에다가 그 서류들을 딱 가지고 LA 공항에 랜딩하게 되었습니다. LA 공항은 때에 따라서 입국 심사가 영주권자, 시민권자 칸이 따로 있고 혹은 비시민권자, 인터내셔널 칸이 따로 있는데 그게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 안내해 주는 대로 줄을 쓰면 되고 어디 잘못 썼다가 한 2시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입국 심사할 때 입국 심사관들이 되게 피곤하 지칠 거 아니에요. 막 몇백 명을 보니까 좀 밝은 미소를 띠면서 Hi, how are you? 막 이렇게 좀 예의 있게 했더니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별 크게 묻진 않고 고용주가 누구냐, 어디서 지낼 거냐 이런 거 정도로 물어봤던 것 같고 그때는 질문 한 5개도 안 하고 거의 도장 찍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 딱 미국에 오게 됐을 때 와 드디어 내가 왔구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밴쿠버에서 혼자서 그 모든 걸 헤쳐나갔던 걸 또 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깝깝한 거예요. 그때는 20대니까 젊기라도 있지 35대 해가지고 돈 1,300만 원 들고 미국 와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몇 가지 했던 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민트 모바일이라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미국 넘버를 먼저 받아놨었어요. 그래서 미국 내 집코드 이런 거 조금 치고 요즘에는 이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이폰 같은 데는 따로 심을 구매해서 이렇게 넣지 않아도 그 번호가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제일 먼저 알아본 게 사실 집을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또 진로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통해서 미리 그런 아파트먼트 담당자 매니저들한테 좀 여러 군데 컨택을 했었고 또 그 민트 모바일로 개통한 번호를 한 일이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약한 거였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홈페이지에서 그 미리 접속해가지고 계좌 어카운턴트 예약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랜딩하고 나서 좀 여유있게 예약을 했죠. 영어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한국말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한인타운 안에 있는 한국인 어카운턴트랑 상담을 하겠다고 했어요. 준비물의 경우에는 2가지 종류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여권,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그 면허증, 국제면허증도 가능해요. 그리고 비자 혹은 마스터가 적힌 신용카드. 이제 한국에서 발행된 거라도 상관은 없어요. 거기에 이제 내 이름만 잘 적혀 있으면 되거든요. 거주 증빙서류 주소지가 있는데 사무실은 따로 안 되고 그 집 또는 하우스로 불리는 거주지가 있어야 돼요. 한국 주소지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이전 주소지 이렇게 적더라고요. 영주권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그 공항에서 영주권 바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영주비자 자체가 여권에 찍혀서 나오는데 그 I-551 스탬프 자체가 비자로 증빙이 가능해요. 바로 거기서 디파짓도 할 수 있어요. 애플카드 같은 것도 쓸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혹은 체이스를 제일 많이들 은행 계좌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지금은 체이스를 훨씬 많이 써요. 체이스 계좌로 개설을 먼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계좌를 오픈하면은 웬만하면 닫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앞으로의 신용도 크레딧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편한 걸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게 저는 SSA라고 하죠. 소셜 넘버를 받기 위해서 SSA를 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여러분 SSA는 입국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가세요. 저처럼 당일날 바로 가거나
다음날 바로 가면은 입국 기록 자체가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그 받는데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알아서 소셜 넘버가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당시에 엔돌스먼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캘리포니아 면허 엔돌스먼트를 하려면은 소셜 넘버 혹은 ITRIN이라고 납세자 넘버가 필요해요. 저 소셜 넘버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엔도스먼트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SSA를 좀 서둘러 갔던 이유가 있어요. 갔더니 아직 뭐 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처음부터 폼을 작성을 해서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 뭐가 없으니까 계속 넘어가서 이렇게 홈랜드 제일 최고분까지 올라간대요. 기다리다가 이제 그게 넘어온 뒤에 오면은 거기에 이제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로 발급을 해서 한 2, 3주 내로 오기도 5일 내에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괜히 빨리 하겠다고 좀 아는 척 하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SS 오피스 방문할 때 짐 체크 정도로 해요. 이제 키오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선택하고 번호 뽑고 기다려요. 여기서 한인타운 지점에서는 한국어도 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준비물은 여권 비자, 그러니까 여권 안에 그 I-551 스탬프가 적혀 있는 걸 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뭐 온라인에 보면 뭐 I-94 가지고 가세요 이러는데 이거는 인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J 비자로 오시는 분들 여권 비자랑 기본 증명서, 그거 국영문 혹은 뭐 출생증명서라고도 해요. birth certification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것도 국영문. 대사관 인터뷰할 때 준비해갔던 서류들을 싹 다 그냥 들고 갔어요. 그대로. 뭐가 필요할지 몰라. 뭐 있니? 이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지 몰라. 다 준비했어.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주 정도 뒤에는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날에 이제 막 은행도 갔고 소셜 넘버도 만들었고 그래서 아싸라 이제 나 관광만 다니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죠. 아주 큰 산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 해야 될 게 뭘까요? 집이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거주지가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잖아요. 사실상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집은 오셔서 동네 보시고 결정하실 것을 좀 추천해드리고 만약에 이 근처에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그분들 통해서 구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당시에는 되게 코로나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노숙자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무섭고 위험하고 LA가 이렇게 살벌한 도시였나 이렇게 좀 슬프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차가 없잖아요. 제가 LA를 걸어 다녔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미쳤다 그래요. 다들 여기서 파워 P거든요. 저랑 같이 랜딩하신 게 어떻게 알게 된 가능성은 다 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제이에게 닿길 바라면서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몸만 떨러왔어요. 그 캐리어 2개랑 그 백팩 하나 딱 메고 아주 까만 티셔츠랑 이런 것도 몇 개 안 읽었어요. LA 그렇게 춥지도 않겠지 이러면서 그냥 뭐 두꺼운 거는 후리스 하나 들고 왔나? 그리고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날씨 추울 때도 있고요. 근데 옷이나 이런 거는 여기 와서 사면 되니까 그랬죠. 집은 제가 한국에서도 이미 막 위중모 등을 통해 가지고 약간 브로커 같으신 분들한테 조금씩 돈을 줘가면서도 알아봤는데 뭐 스폰서를 받고 왔다 한들 제가 거기서 지금 일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미국 내 신용 점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제가 돈이 엄청 많아서 막 보증금을 막 몇백만 원씩 넣을 수 있는 수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질 수 있는 집의 옵션들은 되게 한정적이었어요. 저는 밴쿠버 때를 생각했을 때 뭐 한 달에 700불 정도면 베드 하나 차지하고 살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10년 전 얘기고 여긴 또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LA고 그래서 집값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게 어디 가디난가 그쪽에 라디오 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 같이 뭐 이런 걸 하시더니 되게 괜찮다고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수요일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가기로 하고 월요일까지 민박집을 끝냈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무슨 어플리케이션 작성을 해야 되는데 뭐 일요일날 주셔도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매일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저기 혹시 뭐는 뭐 어떠신가요? 저기 혹시 뭐 이런 거 어떠신가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쎄하긴 했는데 돈도 없고 위치도 그만하면 괜찮고 거기까지 제가 심지어 버스 타고 갔답니다. 가데나까지 LA의 한인타운에서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한 데만 한두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사실 메트로가 그렇게 안전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갈아타고 이렇게 가야 되고 거기 누수자도 되게 많아가지고 사실 무섭긴 했죠. 겁도 없으니까 그렇게 갔죠. 갔는데 일요일날 뭐 어플리케이션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그분이 입주 당일날 아침에 저한테 들어오지 말래요. 나는 짐도 다 싸고 민박집도 다 끝났는데 민박집 더 이상 연장도 안 했는데 들어오지 말래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또 하필 이사를 간다고 차까지 빌렸어요. 왜냐면은 캐리어 3개를 끌고 버스 타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운전면허를 미국 가기 한 달 전에 땄어요. 공포죠. 죽을 얼마나 공포겠어요. 미국에서 운전해본 적 있냐고요? 아니요. 없었어요. 아, 국제면허증이 있었죠. 한 달 전에 딴 한국에서 그리고 없었죠. 그래서 지금 뭘 보고 공부를 했냐면 얼바인 데디라는 유튜버 분이 있어요. 이렇게 연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잘 찍어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거를 계속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어요.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갈 생각을 하면서 딱 있었는데 아침에 오지 말래. 완전 멘붕이죠. 일단은 울면서 산타모니카를 갔어요. 그냥 바다로 봐야겠다 이러면서 울면서 진짜 막 엉 울면서 산타모니카 가는데 그걸 올림픽 로라고 있어요. 그 올림픽 로를 쭉 타고 가니까 산타모니카가 있는 거야 지도상에서. 그래서 그 올림픽 로를 쭉 타고 산타모니카 가면서 엉엉 울었는데 그 할인타운 산타모니카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나? 아무튼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도 30분도 힘들어. 막 뺑뺑뺑뺑 돌잖아요. 운전을 못하니까. 1시간을 꺼이꺼이 울면서 갔는데도 아직도 산타모니카가 아니야. 저기 컬버시티 어디였어요. 막 엉엉 울다가 한 도넛집에 차를 주차를 딱 하고 그 도넛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도넛 하나랑 이제 커피 하나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저보고 괜찮네요. 뭔 일이 있니? 왜냐면 애가 이렇게 땡땡 부어있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눈물 나. 그때 그분이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막 지난주에 여기 미국으로 왔는데 집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집이 쫓겨났다.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단은 산타모니카 가는 길이다. 그랬더니 막 되게 막 안타깝게 보는데 너무 고맙게 그때 그냥 그 말을 들어준 그 주인 아줌마 되게 고맙더라고요. 이제 다시 울면서 또 산타모니카를 갔죠. 근데 그때가 5월달, 6월달 내내 나 아침, 점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요. 왜냐면 거기가 해안 도시다 보니까 아침, 점심에는 기온이 조금 쌀쌀해요. 그리고 바다 근처는 왜 해무 끼는 것처럼 구름이 많이 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산타모니카를 갔는데 구름도 껴있고 바다도 안 예쁘고 거기 우랑니 월미도 냄새나고 뭐 좋아요. 월미도 우랑니 좋은데 내가 여기가 미국인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막 엄청 진짜 서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급하게 예약한 그 한타에 있는 한인민박에 갔는데 그때 진짜 귀인이었어요. 사장님이 민박집을 잠깐 홀드하고 있을 때 운행도 안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약을 하고 답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예 오늘 방 드릴게요 하면서 그래서 방을 하나 내주셨는데 그때 진짜 한 보름을 했죠. 진짜 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이 막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다 가요 이러면서 자, 그 사이에 그럼 전 시간이 굳잖아요. 소셜남보도 안 나왔어. 그럼 어디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하기 전에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채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CLS, BLS를 따는 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AHA, American Heart Association.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곳, 동네 근처에 어디에서 ACLS, BLS를 진행하는지를 보고 거기다 신청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ACLS, BLS 교육을 병원에서 이렇게 집체 교육으로 보통 해주잖아요. 그리고 ACLS는 거의 잘 해주지도 않고. 근데 미국은 적어도 텔리 이상에서 근무하려면 ACLS를 있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제 개인 인스트럭터들이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NP거나 뭐 RT거나 이런 분들이 내 사무실을 딱 열어서 거기서 ACLS, BLS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이 천차만별인데 처음에는 뭐야 이거 이렇게 ACLS, BLS를 따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어쨌든 따게 되더라고요. 돈만 들 뿐. 그래서 과정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고 어떤 분들은 팔스까지 따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있으면 좋은 것들을 좀 차근차근씩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게 이제 운전면허죠. 운전면허 취득은 요즘에는 이제 다 리얼 아이디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운전면허 따로 리얼 아이디 따로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은 리얼 아이디를 못 했었어요. 리얼 아이디는 2개의 거주 증빙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은행에서 이쪽으로 우편물이 있어야 돼요. 혹은 뭐 관공서, 그다음에 집 계약서 같은 거 이제 그런 걸로 내 공식 그 거주지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DMV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나 영주권 등 내 신분을 증빙 가능한 서류 다 가지고 DMV를 가시면 되는데 DMV를 갈 때는
그냥 가시는 것보다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DM 홈페이지 가가지고 스타트 어플리케이션 누르시고 운전면허 종류 선택하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이면 클래스 C를 선택한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컨퍼메이션 코드를 캡처해가지고 DMV를 가시면 되는데 그 신청하는 날짜가 상당히 많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때 가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또 성격 급하잖아요. 막 빨리 뭘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해놓고 워크인을 했어요. 8시쯤 가가지고. 하루 다 잡을 생각하고 편하게 가시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력 테스트 하고 아마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 머거샷 같은 거.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하시고 가시길 바라요. 짜롭습니다. 그냥 보고 이렇게 이렇게 찍어요. 필기시험 본 데로 이제 가서 그냥 줄 서 있으면 되거든요. DMV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도 가능은 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 한국어 문제 해설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도 되게 잘 나와 있고 DMV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어요.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한국어로 해서 더 빨리 풀었던 것 같아요. 합격을 한 경우에는 그 합격증을 보여주면 줄 서서 도장 다시 받고 실기시험 예약하세요 하는 그런 레터를 하나 받아서 올 거예요. 다시 또 온라인에서 해야 돼요. 운전면허 실기시험이 되게 어렵기로,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상당히 좀 복불복인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2번 이상 다 떨어져요. 특히 한국에서 운전 오래 하셨던 분들. 운전면허 실기시험 비하인드 휠 테스트 볼 때는 꼭 그 캘리포니아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집도 절도 없는 분들. 드라이빙 스쿨 같은 데라든가 이렇게 연수하시는 분을 통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고 친구가 있으면 당연히 친구 데리고 가도 되죠. 증빙서를 같이 가져가야 될 거예요. 그 차보험이랑 이런 거. LA 한인타운, 다운타운 막 이런 데서 하면은 막 복잡스럽고 트래픽 있고 이렇게 중간에 칠선 이런 거 안 보이면 되게 떨어질 확률도 높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복불복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저기 어디 롱비치인가? 거기 가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위리어라고 해가지고 그쪽도 조금 합격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면허 시험 자체는 그냥 감독관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됐고 저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잘 통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사람이 운전을 잘하냐 못하냐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미니멈 레벨 이상이 됐는지를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16애를부터 다 운전면허를 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운전이 제일 무서우실 텐데 잘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그 미니멈 이상만 맞춰서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운전면허 보고 이제 소셜 넘버도 나왔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 면허 엔도스먼트도 했고요. 사람들이 다들 제가 거기 있을 때 도대체 언제 일이라고 진짜 많이 물어봤거든요. 저도 몰라요. 저도 진짜 몰랐어요. 엔도스먼트가 보통은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서도 한 달 반에서 2달 이상이 걸리잖아요. 진짜 길게는 뭐 3개월 이상도 걸릴 때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 엔도스먼트를 하고 나서 한 3개월 이렇게 시간이 뜨는 동안 진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일단 간호사로는 일을 절대 할 수 없고 뭐 소셜이 있으면 그나마 뭐 카페라도 가서 알바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카페 알바 채용 과정도 굉장히 느리고 내가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뭔가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되게 마음만 졸이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냥 놀면서 즐기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엔도스먼트 다 되고 이제 병원으로 보통 다들 들어가게 되죠. 근데 병원에 따라 다른데 그 이력서를 다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3개월 뭐 2개월 이렇게 막아 뜰 때 여행 다니실 수 있으면 진짜 많이 다니시고 일단 레주메를 계속 업데이트 해보시고 인터뷰 연습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그리고 나서 직장이 생기면은 차를 구해야겠죠. 캘리포니아에서 차가 없다는 건 진짜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가지고 집에만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답답할 때는 차 렌트해가지고 렌트 막 여기저기 다녔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막 마음 맞는 친구들 이렇게 몇 명이랑 같이 룰루랄라 막 저기 솔뱅도 갔다 오고 그때 그러면서 운전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프리웨이를 탈 수 있게 됐고 어느 순간 그 원하는 그 나들목으로 못 빠지게 되더라도 지구는 둥글다 이러면서 다음 나들목으로 빠지게 되고 이제 차를 사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차는 진짜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차는 진짜 저처럼 사지 마시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시 2023년 한 7, 8월쯤에 차를 사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봤는데 제 미국에서 오래 산 친구가 있었어요. 추천하는 바로는 기아 포르테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 차 살 때는 옆에서 똑똑한 척을 했거든요. 막, 2월 11% 되게 높다 막 이러고
이율 뭐 20%와 되게 높다. 막 이렇게 남 얘기 생각한 줄 남 얘기처럼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이제 일본 차를 제일 많이 사요. 혼다, 도요타. 그리고 차종 중에서는 이제 세단을 원하시면 캠리를 제일 많이 사고, 그리고 뭐 코롤라 하이브리드도 진짜 많이들 사고요. 이제 그런 차들이 감가상각이 좀 적고 좀 연비가 오래 간다 그러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중고시장에서 잘 팔리는 차들이거든요. 수입이 사는 분들은 이제 토요타에서는 라브4를 제일 많이들 타시고요. 혼다 기종에서는 CR-V, HR-V 이런 걸 제일 많이 타셨던 것 같아요. 뭐 기아차, 현대차 사시는 분들은 현대 투싼, 기아는 소렌토 뭐 이렇게들 많이들 보시죠. 차를 살 때는 진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민을 처음 오신 분이라면은 중고 현금으로 사실 것을 가장 강력 추천해요. 근데 현찰이 많이 없어. 적어도 중고도 그때는 진짜 비쌌어요. 당시에 차값이 엄청 폭등할 때라가지고 중고가 오히려 새 차보다 비싸서 뭐 3만 불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신차를 샀거든요. 그래서 기아 포르테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현차로 딱 사는 금액으로 쳤을 때는 3만 불 정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새 차 치고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기아는 또 10년 워런티가 있으니까 나한테는 제일 적합하겠다 정해놓은 차가 있었어요. 만약에 신차 살 때 현금으로 구매를 할 경우 그냥 말 그대로 원하는 차종 선택하고, 그냥 에드먼즈나 캘리복 이런 데서 그 금액을 파악하고 딜러샵을 컨택해서 가격을 천천히 협상하면 되거든요. 딜러랑 이제 메일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그 메일을 통해 가지고 뭐 딜러가 뭐 무조건 오라 그런대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뭐 무조건 가면 이제 막 말로 막 이게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격 안 맞춰주면 나 안 갈래 막 이런 식으로 좀 안경하게 나가서 확답을 받고 가시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차 관련해서는 글로벌 공대인인가 그분이 진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걸 보고 진짜 참고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저처럼 돈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끼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오토런이라고 하거든요. 이 차 금액이 만약에 3만 불이면 내가 다운페이를 할 돈이 1만 불 정도 있어요. 그러면 2만 불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2만 불 대출, 그 대출을 내가 직접 신용회사 통해서 살 수도 있어요. 대출 상품을. 아니면은 딜러십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신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요. 그러면 그 차 딜러십에서 론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이민자들은 어디서 돈을 빌려요?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제일 많이 가시는 데가 이제 한국 뭐 PCB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빌려서 오시거나, 진짜 적게는 뭐 7, 8%까지도 받아오셨대요. 그 7, 8%도 높아요. 차 사는 거 치고 높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민자로 차를 사면은 기본 10몇 % 이상이었으니까 대출 이율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네고시에이션도 안 하고 일단 당장 차가 급하니까 차를 사러 딜러집에 가서 처음 딱 나오는 가격에다가 바보같이 예스를 했어요.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28% 받았어요. 28%는 선생님, 러시앤캐시가 대부업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율이 24%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했어요. 진짜 정말 너무 바보 같고 창피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같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28% 주거나 그러면은 노 하고 나와버리세요. 제가 집 그때 당시 막 되게 위축되어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쫓겨나지, 인턴 친구들 같이 살던 룸메 중에 이상한 아줌마 옆방에 들어간 상황에서 차를 살 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옆에서 친구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해버립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차를 살 때는 MSRP라고 소비자 권장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딜하는 게 아니고, OTD라고 해서 그 권장 가격이 플러스 세금 플러스 가끔 딜러들 웃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전에 도요타 같은 경우는 그랬대요. 우리 차량 등록비 뭐 이런 비용들 다 포함해서 내가 총 끌고 나올 때 갖는 금액을 가지고 내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우선은 저처럼 그렇게 돈이 없고 이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높은 이율에 차를 구매를 하시겠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신용기록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크레딧도 생기고, 이제 그때 크레딧 유니온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주는 론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시고 이율 낮은 걸로 갈아타시면 돼요. 저도 지금은 많이 낮아졌어요. 낮아지고 심지어 개월수도 대폭 줄였어요. 훨씬 6% 미만으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되게 좋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내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저한테
끌고 다닌다고 되게 놀렸거든요. 이율 28%짜리를 다 내면은 토탈 제가 한 5년치 페이오프를 했을 때 가격만 해서 5만 불이 넘어요. 그래서 그 돈이면 진짜 거의 테슬라 이상급 벤츠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막 배터리도 불량으로 뽑아가지고 중간에 막 바꾸고 이랬는데 다행히 워런티가 10년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도 차는 아직도 어렵고 진짜 힘들어요. 2년마다 막 다시 DMB 등록하는 몇백 불씩 또 내려가야 되고 스모그 체크도 또 해야 되고 또 뭐냐 막 중간중간에 정비하러 가야 되고 오일 체인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하던 일이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들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지금은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일도 많이 줄어들어서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전기차 사세요 여러분. 저의 결론은 제가 그 뒤로 랜딩 오는 분들 보면은 무조건 전 테슬라를 사라 그래요. 지금 봐서는 테슬라가 크게 막 딜러들이 장난칠 일이 사실은 크게 없고요. 왜냐면 그 정가 가격대로 홈페이지 가격대로 제가 뽑아가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를 그냥 내가 매장 가가지고 딜러 상대 안 하고 그냥 QR코드 같은 거 이런 거 보여주고 그냥 그대로 끌고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테슬라를 사십시오. 왜 미국에 테슬라를 많이 사는지 이제 저는 알겠고 충전소도 엄청 많고 그게 막 전기차다 보니까 오일 체인지, 브레이크 정리 이런 거 저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냥 테슬라 사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물론 제 첫 차 뭐 싫은 건 아니지만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많이 긁고 많이 아파요. 차가 많이 아파요. 지금 산지 2년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많이 아프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이제 차를 렌트해서 다닐 생각을 해보니까 렌트를 해서 다니면은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내더라고요. 성급한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뭐 운전하는 것도 무섭고 막 이런 분들은 막 6개월 정도 뭐 일을 하면서 거의 우버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주 3일밖에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만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나머지는 거의 집에서 갇혀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아니면 카풀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차는 좀 심사숙고해서 잘 사시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얘기였어요. 28%의 차를 산 거는 거의 파산 일보 직전. 잘못했으면 홈리스 될 뻔했어요. 정말 신기했던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힘든 일이 많았는데 뭐 이민하면 다들 고생하잖아요. 초기 정착하면서 막 뭐 이런저런 사기도 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는 진짜 밴쿠버에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영주권 때문에도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하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막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외국인으로서 미국을 살아가는 건 쉽지는 않아요. 내가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힘든데도 사실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보세요. 35에 만불 모았는데 여기서 빈털털이 돼서 한국 가면 제가 뭘 하겠어요. 근데 미국은 너무 좋은 게 제가 35이라도 베이비거든요. 여기는. 재밌게 되게 잘 해결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의 만불 들고 온 이민 정착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일 없길 바라면서 집 같은 경우는 초반에 오셨을 때는 보통 룸렌트나 하숙을 하시면서 많이들 사시고 아니면 룸메이트 구해가지고 많이들 살아요. 근데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룸메이트도 못 구하고 룸렌트도 한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 그대로 룸메이트 구할 때도 여기는 크레딧이 필요해요. 캘리포니아 법상으로 일단 입주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든 쫓아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집주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코사인 같은 걸 받을 수도 있죠. 미국에 아닌 분이 있으면은 여러모로 외국인으로서 뭔가를 하기에는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오실 때 랜딩을 하시는 분들은 돈은 최대한 많이 모아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갑자기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머전시 펀드로 해서 3개월 렌트비 정도는 생각하고 가지고 오시는 게 제일 좋고 그 외에도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도 계속 나가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금전적으로 쉽지만은 않다는 거는 꼭 알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리즈너블한 돈을 모아오는 거는 진짜 미니멈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있다 모아올 수 있다 그럼 5천만 원 정도 모아오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차를 그러니까 론을 대출을 안 끼고 살려면 5천 이상은 모아오시면 제일 좋고요. 거의 1억 가까이 모아시면 좋고
저는 이렇게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요. 아파트로 이사 와서 훨씬 더 나은 삶의 질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그간에 만났던 한인 커뮤니티들은 되게 소중했던 버팀목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일도 있지만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들은 한국인들끼리 또 많이들 도와주거든요. 특히나 또 캘리포니아는 한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손쉽게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한인이 없는 지역, 다른 지역을 아시는 분들 고생이 훨씬 더 크고 많으실 수 있으니까 되게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찌 다들 그렇게 멋지게 가셨는지.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 같은 데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저는 종교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진짜로 무식하게 다 하나씩 했던 것 같아요. 가족분들끼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인 랜딩 서비스 같은 거 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오시는 간호사분들이 저 같은 고생을 진짜 더 안 했으면 좋겠고, 미국 간호사 되는 법만 다들 알았지 막상 와가지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각기 다른 고생들을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닌 분들은 정말 멋있게 가신 거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들 나눠줬으면 좋겠고, 서로 조금 다른 지역에서 가더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 있다 뉴욕 가면 또 다른 세상이고, 뉴욕에 있다 캘리포니아 가면 또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잘 연대해서 좀 덜 고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기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잘 참고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이제 뭐 현실적으로 미국에 가냐 마냐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이게 무서운 소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게 도움이 되는 소리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저는 오면 다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것처럼 막상 이렇게 알고 알다 보면은 또 새로 내가 만들어가는 나만의 루트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면 또 공유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모쪼록 그 랜딩 하시는 분들이건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건 특별하게 큰 고생 없이 다 순탄하게 잘 살고 잘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제니퍼 민자리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요. 빠잉!